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용구 의원 초청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정원근 지역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나혜리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용구 국회의원 강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지금 티켓 들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정치검찰 조작 기소가 보이게끔 반대로.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개혁은 내가 바라봤어요. 네, 바꿔주시면 돼요. 네, 검찰개혁은 반대로. 내가 바라봤을 때는 검찰개혁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한 두 분께서 지금 반대로. 네, 티켓 못 받으신 분. 네, 저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받으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정치, 검찰, 조작, 기소라고 선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국정조사라고 뭐라고요? 그렇죠. 네,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반대로 바꿔서. 네, 이번에도 큰 목소리로 3번 할 거예요. 제가 검찰 개혁 하면은 4번 개혁! 몇 번이요? 네,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잘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앞서 저희가 내빈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 송지문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이용구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한 번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사립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원 부모님. 김현상 부모님. 이덕호 부모님. 오창은 이일영 충청북도의회 부의장님. 내수국이 오분장도 변종호 충청북도의회 의원님. 오창은 이영신 청주시의회 부의장님. 율된 차청도 변웅영 청주시의회 의원님. 내수국이 오분장도 최재호 청주시의회 의원님. 오창은 정재우 청주시의회 의원님. 오창은 송병호 청주시의회 의원님. 오창은 이예숙 청주시의회 의원님. 네, 이번에는 청원구 출마 예정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정 구암 내덕 1, 2도 도의원 예비후보님. 정은석 구암 내덕 1, 2도 도의원 예비후보님. 사정의 내수복귀 오근장도 도의원 비례후보님. 배성철
내수 보기 오분장동 열심히 시의회 하십니다. 네, 다음은요. 송선영 율량 사천동 시의회 예비 후보님. 유경희 내수 보기 오분장동 시의회 예비 후보님. 윤영희 노창흑 시의원 예비 후보님. 한명재 의원 내덕 1동 시의회 예비 후보님. 앞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황희 노창흑 시의회 예비 후보님. 네, 그리고 총기섭 예비 후보님께서는 아까 오셔서 인사드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예비 후보님. 하나만 풀고 있습니다. 김근태 기자님이겠습니다. 네. 박완희 예비 후보님. 네. 이장석 예비 후보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내란 천상과 경찰,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용우 국회의원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은요, 네, 송재호 의원님, 저희 강연 끝나고 한 말씀 하실 건데 먼저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끝나고 괜찮으세요? 먼저 하시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송재국 의원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를 안 시켜줘서 삐질 뻔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당원들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우리 같은 초선 의원이지만 늘 제가 배우는 자세로 우리 의원님을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당에서 고소장을 제일 많이 쓰신 내란 청산 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일 많이 쓰신 의원님 바로 이용우 의원님이고 우리 당의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원내 부대표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전히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사법개혁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검찰개혁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완수되는 데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또 나아가고 싸워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 현재 우리 당이 안고 있는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인천에서부터 이 청원까지 이렇게 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강의 잘 듣고 우리 청원 지역위원회 당원부터 앞장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또 같이 지금 고문님들 또 우리 예비 후보분들 정말 가슴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말 든든한 우리 시장 후보님 세 분이나 또 이렇게 자리를 딱 앞에서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의 인재가 참 이제 넘쳐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어내고 또 내란 청산 제대로 이뤄서 정말 대한민국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빈 소개 빠뜨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내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3군 지역위원회의 증평군 여성위원장 이현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충청북도 여성위원장 비례대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박희남.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아
인천 서울 국회의원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당내에서 열심히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큰 박수로 이용우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청라 12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여기가 인천 서구 을입니다. 예,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나요? 네. 아직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지역에 일정 소화할 때 항상 명찰 달고 다닙니다. 네. 우리 송재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딱 거절하지 않고 바로 응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특강 있는 거에 대해서. 송재봉 의원님하고는 사실 국회 들어가기 전에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지역의 CJB 청주방송 아시죠? 제가 CJB 청주방송 관련 사건을 변호사 시절에 좀 맡았었던 게 있었고, 그 사건과 간접적으로 인연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송재봉 의원님은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송재봉 의원님 정말 청주에 딱 들어맞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이 청주가 바로 양반의 도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신사답게 의정활동합니다. 그런데 신사답게만 하는 게 아니고 피감기관이라든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는 또 날카롭게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4년, 25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아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은 저랑 같이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 부대표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상자 준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관장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부의 정책들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송재봉 의원님 무엇보다도 좀 신뢰감이 느껴지는 지점은 한 25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대변자로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지점들이 저는 가장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사실은 노동 영역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도 있었고, 때로는 법률가로서 민변 노동위원장도 하고, 또 거리에서 여러 가지 집회 시위 농성도 하고,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 노동 시민사회 영역에서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얼마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건분투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송재봉 의원님하고 국회 내에서도 눈빛만 봐도 굉장히 친근하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주셨을 때 하겠다 이렇게 바로 하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 기울여 주시고요. 국회에서 의원님하고 같이 저도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활동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송재봉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중에 시민사회 3법 법안 아세요? 네. 시민참여 기본법이라든지 사회연대연대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들 또는
시민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연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이런 3법을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 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송재국 의원님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야 국회에서도 이런 분들 진척이 좀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죠. 오늘 주제는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 여러분들 내란 청산 지금 다 종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당과 당원과 국민들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란은 끝나지 않은 건가? 내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말 내란은 아주 넓게, 아주 깊게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감을 갖고 이 내란 청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국회 탄핵 소추단 위원으로서 윤석열 탄핵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계속 다니면서 직접 방청을 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서 윤석열이 떠드는 그 어마무시한 변명들을 바로 목전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듣고 있자면 나가서 뒤통수한테 때려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목격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들을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목소리들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어게인은 여전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의 극악한 극우 기조를 지방선거 이후까지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당 대표를 유지하기 위한 지점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극우와 손잡고 이 세력만 끈끈하게 내가 끌고 가면 국민의힘 대표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소위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수괴라고 사법부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무려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내에서 존립할 수 없는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은 헌법 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과 활동이 더 이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됐을 때 국민의힘에 과연 어떻습니까? 헌법 8조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수석 방언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 과정과 지금도 여전히 내란과 절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 방향과 활동 방식들이 여전히 한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 정당의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버젓하게 대한민국의 제1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오히려 격반화장식으로 청와대로 달려가서 사법개혁 3법을 거부권 행사해라. 주인도 없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극우 세력들의 깊고 넓음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작년 4월 4일 날 탄핵 선고를 하면서 파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만 판단했습니다. 그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는 형사재판의 쟁점일 뿐 헌법재판의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문맥을 보면 사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때 당시에
12.3 개헌은 내란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점을 저는 행간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비로소 법원들이 12.3 개헌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판결들을 연이어서 선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지켜보면서 저는 12.3 개헌 이후에 작년 상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윤석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 12.3 개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동하는지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상대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2월 4일날 여러분들 저녁에 4인방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거 아시죠? 근데 그때 4명이 모였습니까? 4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4명만 모였다. 그때까지는 4명만 모인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명만 모였을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명만 모였으니까 박성재, 이완규,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4명만 모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4명만 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관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그 국회 본회의장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이어서 위증까지 추가돼서 형사재판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들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3 비상개혁 과정에서 제가 봤던 정말 추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12.3 개혁 자체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대국민, 대국회, 대언론을 상대로 해서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나열하고 남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의 도덕적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제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개혁 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까지 엎어서 분명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은 두 번 다시 개혁을 꿈꾸지 못하고 두 번 다시 국민과 국회와 공식적 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악한 거짓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12.3 개헌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법적 단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내란 비판들 다 눈여겨보고 계시죠? 제가 주목할 지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부장판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진관, 이진관 부장판사 좀 유명해졌어요, 그죠?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법정 내에서, 법대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사법부구나. 사법부의 어떤 상징적인 포상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검찰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바로 23년 엄중한 법정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총리 사건 판결에서 가장 저는 주목했던 대목이 어떤 물리적 피해가 국민들에게 뭐 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던 지점은 이 내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막아섰던, 용기 있게 막아섰던 국민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물리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규현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지규현 부장은요, 윤석열 재판에서 그 부분을 전혀 정반대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4번 한번 보세요. 국민의 역할 불인정, 직위원 판결 문제점 4가지를 제가 정리해본 건데요. 싫다는 소리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러분들 이거 팩트하고도 다른 겁니다. 싫다는 소리 했어요. 팩트하고도 달라요. 그리고 이런 사연들이 없어서 결국 국민적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진관 부장이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세력이 행위를 자중한 것이 아니고 그 말단에 있는 군경 또는 그것을 막아섰던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저항 이런 것들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내란 수계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 수뇌부들에 의한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이진관 부장이 12.3 개헌을 12.3 개헌 내란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규현 부장이 12.3 개헌 내란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한 단면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2.3 개헌 내란을 바라보는 이진관 부장과 지규현 부장의 관점에 전혀 다른 차이. 저는 이것은 두 부장판사의 관점의 차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와 내란 세력의 관점, 또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 국민, 우리 민주당의 관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 부장판사가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기현 부장은요, 이 12.3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그 과정을 제가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윤석열의 이 내란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12.3 개헌 당시에 군경을 국회로 보낸 그 지점을 지기현 부장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판결 선고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군경이 국회로 갔다라고 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요, 12.3 개헌 당시에 군경이 국회로 가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가서 다른 기관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내란이 성공됐다라고 하면은, 개헌이 성공됐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12.3 개헌 내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판결입니다.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민, 윤석열 1년의 판결에서 12.3 개헌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확고하게 이제 인정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사법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심, 3심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방식처럼 12.3 개헌은 잘못됐지만 그것이 내란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 레파토리 더 이상 포용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아직 3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1야당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심 나오면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3심 나오면 확정됐으니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변명하고 윤석열을 변호할 겁니다. 자, 윤석열 1심 판결, 지기현 판결의 4가지 문제점을 저는 지적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크게 주목하는 지점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법부가 이 12.3 개헌 내란을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평가를 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두 번 다시 권력을 쥐은 최고 권력자들이 이와 같은 극악한 개헌 내란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 그 측면에서 사법부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1심을 선고하면서 이러저런 이유를 들면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양형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점도 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양형에 앞서서 가장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지점은 바로 지기현 부장은 향후의 최고 권력자들이 12.3 개헌 내란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죄를 한 것이 아니고, 12.3 개헌 내란을 하지 못하도록 단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레파토리를
12.3 개혁 내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주는 문제가 되고 판결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첫 번째, 지경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엄이 형식적,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설령 불법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곧바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절 법 해석론입니까? 이게 바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떠들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통치행위론입니다. 과거 전근대적인 법 해석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지기현이 떠들면서 12.3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쉽사리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앞으로 누가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개헌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쉽게 삼을 수 없고 아무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개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내란이라고 단정 지으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개헌이 내란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군경을 국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이번 개헌은 내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국회로 보냈잖아. 너무 안타깝게도 왜 국회로 보냈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행간을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는요, 입법부는 개헌이 발령이 되더라도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입법부거든요. 그런데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개헌 하에서 입법부는 건들면 안 되는데 국회로 군경을 보냈으니 어떠한 경우도 그건 용서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12.3 개헌이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벌을 한 거예요. 지기현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가 아닌 곳으로 군경을 보내서 부처나 기관들을 장악해가지고 연구 독재를 꿈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최고 권력자들이 계엄을 일으켜서 장기 독재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준 꼴이에요. 저는 지기현의 판결이 두 번 다시 역사적으로 최고 권력자들이 계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역사적 선례, 역사적 간제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앞으로 최고 권력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엄 내란을 꿈꾸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점이 가장 지기현 판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요 이와 같은 논리, 이와 같은 판단들을 반드시 뒤집어줘야 됩니다. 2심 재판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독재 꿈꾸지 않았다. 24년 12월 1일에서야 비로소 결심을 한 것 같다. 계엄 내란을.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지기현 부장이.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들을 쭉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엄 내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진술들이 다 증거로서 확인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월 1일, 즉 2일 전에 정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런 행위를 일으킨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은 굉장히 꼼꼼하게 계엄 내란에 대한 계획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과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기획된 계엄 내란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노상원 수첩은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수첩에 빼곡하게 적시되어 있는 그 계엄 내란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기현 본인은 인정하기 어렵다. 12월 1일 날에서야 비로소 내란을 확실하게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흘러납니다. 특검의 공소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들을 지경을 한 겁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여러 가지 일련의 진술과 증거들을 봤을 때 윤석열은 오랜 기간 개혁 내란을 꿈꿨고 그 개혁 내란을 꿈꾼 이유는 장기 독재를 위해서 그렇게 개혁 내란을 꿈꿨다라고 공소장에 명시를 했는데 그와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겁니다. 이런 판결들이 바로 무기징역이라는 약한 양형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이런 지점들도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심의상 개혁 관련 판결들이 내란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부족한 지점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2심에서 많이 시정되고 교정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2차 종합특검이 예정돼 있고 지금 출범을 했죠. 2차 종합특검에서 여전히 기존 특검이 밝히지 못했던 사정들을 많이 밝혀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및 국토부 실무진들의 직권남용 행위들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수사를 잘못했던 검사들에 대한 단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고요.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통일교 2차 구고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죠.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실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체가 규명되는 여하에 따라서 신상 개혁 내란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밝혀져야 되고요. 검찰의 신상 개혁 내란 당시의 행태들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제가 또 주목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12월 4일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관련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고 어떤 행위들을 모의했는지,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산하 법원 등 기관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전파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사법부의 그날의 행태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이른 판단을 했지만 저는 이게 확정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드러난 사실과 그때까지 조은석 특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 진실이 그렇다라고 저는 단정하고 확정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추가 조은석 특검 사법부 관련된 수사를 보면요, 한 번도 강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관련자들을 불러내고 필요하면 사법부 내부에 그날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날에 모여서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준비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조차 특검의 손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강제수사 내지 소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법부의 내란 관련성을 밝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날 저녁에 아까 그 4인방 이외에 또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밝혀졌지 않습니까? 다 법률 전문가들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적인 지점에서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연말이라서 소외를 나누기 위해서, 연말이라서 저녁 식사 한번 하려고.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본가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법률비서관까지. 법률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법률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측근과 법률 전문가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2차 개혁을 기획한 거 아니냐, 준비한 거 아니냐, 또는 전날 밤 있었던 이 계엄에 대해서 법률적 정당성에 관한 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 자리에 성격, 실체적 진실을 드러냈을 때 만약 또 다른 2차 개혁을 꿈꾼 거라면, 연구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라면 얼마만큼 심각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대한 성격과
이런 진실들이 다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대한 성격과 진실이 반드시 더 규명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2차 종합특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사법개혁 3법. 여러분들 사법개혁 3법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이슈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후에 조인혜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법개혁 3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해악을 끼칠지 정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법사위에서 이런 사법개혁 3법 논의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든 관련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충분하게 자기 입장들 피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한다라고 항상 늘상 얘기합니다. 법사위 과정에서 법안과 관련된 입장들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시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이외에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대언론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떠들고 심지어 이러저런 자료들을 배포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정치기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이런 방식들은 사법부의 행태, 기본적인 어떤 사법부의 그런 바운더리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인혜 대법원장이 그런 방식으로 언동을 하는 것들은요,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런 권한들을 침해하는 언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사에 나와서 이러저런 얘기를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고 그 내에서 싸우면 됩니다. 거기서 수용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태도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도. 그런데 장외로 나와가지고 이러저런 얘기하고 법원장들 다 소집해가지고 마치 대국민 시위를 하듯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가 하는 행태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처럼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강도 높은 방식으로 사법부는 준동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서 CJB 청주방송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CJB 청주방송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변호사 시절 CJB 청주방송에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재학 PD 사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학 PD 사건을 제가 소위 직장납치 119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민간 공익단체 직장납치 119에서 제가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14년 이상 CJB 청주방송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PD였습니다. 프리랜서 PD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너무 억울하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고, 이분은 말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노동자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겨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다.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되기 전까지 회사도 자기네들이 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와 동료들의 진술과 이런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회사도 자기네들이 질 줄 알았대요. 우리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죠. 실제로 이재학 PD가 회사 내에서 굉장히 그 동료 관계들을 잘 형성해 와서 이런 소송에서 회사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가지고 진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학 PD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들도 많이 분들을 해줬어요. 저도 이재학 PD도 회사조차도 노동자가 맞다, 부당해고다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년 1월인데요. 그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뒤에 이재학 PD는 자살했습니다. 도저히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자필과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당신도 나도 이 판결 선고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한 거 아니냐 기운내고 2심에서 단순히 뒤집어보자,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 뒤에 자살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뒤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회적으로 대책을 꾸려서 1년 반, 2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청주를 일주일에 2-3번씩, 3-4번씩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주하고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그 싸움 끝에 이자필이가 노동자고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진상조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확인했습니다. 회사 내 각종 자료, 회사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진술들을 꼼꼼하게 3개월 이상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부모님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2심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2심에서 법원이 비로소 이자필이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은 이미 생을 떠났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 하나가 국민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2심에서 유지되고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또는 반대로 1심 판결부터 노동자성이 인정되었다면 전혀 다른 이자필이와 가족들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극악한 방식으로 의도적인 방식으로 잘못 적용하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것은 애초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우리 목전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단 이틀 만에 선고합니다. 그 엄청난 기록과 그 엄청난 무거운 사건을 왜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사건을 그렇게 법무개혁부에 꼼꼼하게 선고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법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건, 그런 무거운 사건,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그렇게 선고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절차 방식입니다. 그런데 절차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 쭉 진행한 과정들을 들여다보니 분명한 의도가 개입된 그런 판결 선고 과정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간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왜곡 수사, 조작 수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쌍방울 대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었던 김성태가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그런 회유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근거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언제 다시 부활할지 모르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의 수사와 재판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정도를 걸어야 될 수사와 재판에서 한참 일탈한 이런 행태들을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성역입니까? 그런 경우에 단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있고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선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아 안아서 또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 조금 더 정제하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아주 순화시킨 방식으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들고 일어나죠. 왜?
자신들의 목을 겨냥하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면 이 죄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방식으로 현저하게 궤도를 이탈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주고 있어야죠. 이런 정도의 관문 문지기는 있어야 자기네들도 정상적인 방식의 업무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재판소, 여러분 재판소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워낙에 법률적인 이슈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됐어요, 거의. 이미 재판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다툴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은 위헌입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그 위헌 법률을 법원에서 적용해가지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라고 이미 재판소원을 인정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오랜 기간.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시켜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시킨 재판소원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판소원이 인정되어 왔고 인정될 마당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헌이라는 얘기를 사법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니까 이걸 위헌이랍니다. 사법부의 재판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냐고. 기존에 다뤘을 때는 기존의 일부분이지만 그때는 위헌이라고 얘기 안 하더니 일반화시키니까 위헌이랍니다. 아니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법리에 충실해야 될 사법부가 이럴 때는 위헌이라는 얘기 안 하다가 이럴 때는 위헌이랍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죠.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재판소를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것이다. 저는 사실과 다릅니다. 독일과 최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대만과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재판소는 결국 몇 건 안 될 겁니다. 가기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안에 요건이 안 갖춰진 사건들은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만 본격적인 판단을 받고 그 본격적인 판단을 받아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사건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심제로 작용하고 재판이 계속 지속되고 희망 고문이다, 소송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은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법관 증언은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몇 명을 더 증언하고 국민의힘이 특히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12명을 다 증언시키면 이재명 구하기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대법관 증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12명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사법부에 사건이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실 처리합니다. 70%는 심리 분석기 기각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건 더 이상 심리할 사건이 아닙니다 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부실 처리, 지연 처리 이런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들이 더 증언해야 된다는 오랜 기간 주장됐던 내용이에요. 사법부도 국민의힘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12명 증언하면은 이재명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하라고 하세요. 헌법 개정하고 나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많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트집잡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간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공소 취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소 취소가 뭔지도 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다 전문가가 되셨어요, 요새 국민들이. 공소 취소는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어떨 때 하느냐? 공소 제기가 잘못되었을 때. 공소 제기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원상 복귀시키는 겁니다. 취소해가지고 사건을 무위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당신들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했기 때문에 스스로 빠르게
이 잘못을 교정해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빨리 잘못을 시정해라 스스로. 그런데 시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은 지금의 검찰 마찬가지로 시정하게끔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 촉구하겠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공소 취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일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사건, 또는 언론인 탄압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7대 사건을 선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특검 또는 법무부의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지 또는 과거사 진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진술들과 확보를 해서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에 이런 실패들, 진상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을 때 더 이상 궁지에 몰려서 너무나 무색하고 부끄러워서 공소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겠다. 빠른 시일 내에. 왜? 이런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가벼운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은 확인되면 빠르게 시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반정의, 부정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공식 기구를 꾸렸고 한 명도 원내대표님 위원장을 맡아서 저도 그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공소 취소를 이뤄내고 과거의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 던지고 10월 2일 새로운 공소청으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공소청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과거의 때들은 녹은 때들은 다 씻어내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끝났는데요.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얘기를 또 안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이제 당론으로 좀 정리해서 당정간에 이제 협의까지 다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법사위 논의가 좀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또는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사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상황들을 잘 아실 테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너무 길어져서 일단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5분 정도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의견 있으시면 주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의나 의견이나 없어요? 예, 힘드시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재밌어요? 네. 중간에 계신 그 우리 청년 당원인가요? 네, 청년 당원. 네, 아주 그냥 또렷하게 그 계속 강연을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 당원 보면서 힘이 나서 이제 더 강연을 했었습니다. 자, 더 의견 없으시면은 제가 네. 네. 제가 이 모임을 진짜 받았는데, 검찰 때만 제일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내라생산과 사법개혁 대승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막 끝나기 직전에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라는 얘기 하시려고 한다가 끝내고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좀 부족했던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많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박은정 의원님이 그 레이더쇼 나와가지고 말씀
수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것도 보면 진짜 많거든요. 수사권 있고 가장 그 수사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대시를 뭐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게 또 보안수사권 문제인데 그게 지금 또 뭐 별도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별도로 시행령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알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게 대해서 의견 좀. 네. 제가 4시 20분 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1시간 아직 안 지나가지고요. 예, 말씀 주신 김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에서 꾸려진 검찰개혁특위, 당시에는 이제 검찰 정상화특위라는 이름이었는데 강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하고 우리 당내 지금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법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법안들을 조금 손봐가지고 저도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하고 제 법안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당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어쨌든 안을 만들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텐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당원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이 정도면 일단 출발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목소리를 내고 법사위에서 좀 추가적인 의견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논의 사항은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수사권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충분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지금 논의하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검찰에게 일반의 수사권을 남겼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안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라도 두어야 된다라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하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로서 대통령께서 드신 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경찰로 보내서 보안수사 요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공소청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직접 공소청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식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틀이든 3일이든 남은 시간에 공소시효가 짧게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이미 사전에 검사와 경찰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다 클리어 시키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지 이틀 3일 남겨놓고 사건을 경찰에서 공소적으로 던져놓고 여기서 그때서야 들여다보고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임박한 경우를 위해서 이런 예외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사전에 교통정리를 잘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수사 규칙을 통해서 검경 간의 긴밀한 수사 협력 관계를 거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정도지 보안수사권의 예외를 푸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정리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나 원칙은 보안수사권을 두지 않는 기조 방향으로 논의들을 해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중수청 관련해서는 10월 2일날 출범하기 때문에 청사, 사람, 재정 여러 가지 것들을 실질적으로
되면 망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소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이면 좀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법 제도도 세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빠르게 법안이 처리되긴 해야 되고요. 중수청에서 문제되는 몇 가지 이원적 수사 체계라든지 몇 가지 내용들이 수정이 됐죠. 공소청에서도 몇 가지 수정이 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논의는 법사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비근한 예가 예를 들면 공소청의 장을 여전히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의식은 있지만 그런 논의들은 법사위가 고인의 과정에서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공소취소 얘기하면서 검찰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검찰과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 보면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성역처럼 이렇게 되어 왔었어요. 오래니까.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행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괴물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중요한 한국사의 과제로 등장을 했고 검찰개혁은 이제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사법개혁이 또다시 이슈로 등장했죠. 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것은 조희대 사법부의 파묘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부각한 방식이고 사법부의 정말 일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그 사법개혁의 필요성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고 그런 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천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남은 기간에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수제들은 잘 해나갈 겁니다. 현 단계에서 하나의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온라인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온라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지도력을 다 상실을 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법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한 수장입니다. 더 이상 사법부에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직에서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또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있고요. 거취를 빠르게 표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많은 목소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큰 얘기예요. 김현장 공화국이라는 김현장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김현장 공화국이 있는 게 이제 법원의 인사까지 가졌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고 한다는 진짜 풀어. 지금 우리 그 우창 수갑장, 특히 수갑장 문제는 지금 30에서 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법관 중에 문제가 됐는데 굳이 임명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게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사건입니다. 신영철로 가면은 김현장 구미에 맞는 그 신영철을 갖다 들이대고 결국은 김현장이 임명해요. 최근에 그 수갑장 사건을 가지고 보면 재판 때마다 가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 기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아, 저거 전화가 들어. 아니면 김현장이 어떻게 후회가 있고 선배나 옛날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김현장 공화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 이겁니다. 예,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의견으로 듣고요. 그 대법관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기사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관은 헌법에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고요. 국회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발이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지금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4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A라는 사람을 조희대는 제청하고 싶고 청와대에서는 B라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 보도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조희대가 고집하고 있는 마당에 평행선이기 때문에 제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그만두고 나갔지 않습니까? 노태학 대법관.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공백 기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사람 임명하게 하려고 계속 제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청을 안 하니까 임명을 할 수가 없죠. 대법관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 임명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침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의견이 조율이 되면 좋지만 조율이 안 돼서 이견이 생기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각설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많은 목소리 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우리 송대봉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에 올라가서 송대봉 의원님과 더 행복하게 관계 맺으면서 힘 모아서 외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심도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이용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빈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한 충북 도지사 예비 후보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상호 도의원 예비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차순애 시의원 예비 후보님 오셨습니다. 잘 계셨었는데. 네. 끝까지 계셨었는데. 네. 이어서 마재광 시의원 비례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축구 이제 가야 될 거고 선거운동을 가야 될 거고. 네, 하여튼 고맙고요. 이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재미없는 내용인데 재밌게 우리 이용민 의원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고 또 경청해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빨리 나오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제 그냥 쭉 빨리 나오세요. 서로의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서. 뒤에 계신 분 빨리 오세요. 우리 노예기 원장님 어디 가셔? 빨리